경기도민 한준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주로 제게는 청년 창업과 청년에 대한 질문이 큰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21년간 제가 IT 업계, 금융업계 그리고 문화체육 업계에서 쌓아왔던 이력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4년간 함께 실용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적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아주 분주해진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신 것처럼 경기지사 후보 당내 면접을 보고 오신 분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당과 그리고 안팎의 모든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분주했습니다. 예, 면접에서 강점 어필을 좀 잘 하고 오셨어요? 사실 시간이 워낙 짧아서 강점을 어필하기보다 주어진 질문에 최대한 제 강점을 좀 녹여서 예.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년 창업, 청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네. 경험이 네, 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첫 취업을 IT 업계로 하면서 예. 이제 직업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21년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라든지 MBC 그리고 청와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예. 이 과정 중에 겪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현재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 제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제 그 면접관들이 점수를 다 매겼겠죠. 그건 모릅니다만. 네.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요. 네. 대표 공약을 좀 소개해 주죠. 워낙 많겠지만 네. 못하지만요. 예.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경기도를 이제 대한민국 발전의 5국 3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만의 그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31개 시군을 저희는 P10으로 보고 있습니다. P10. 판교 10개 만들기. 아하.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는 5개의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고, 그곳에는 각각의 자족 용지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유치 스킨만 저희가 설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거점들을 GTX 링, 즉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간에 예. 연결이 끊겨 있는 상태라 경기도를 연결하는 망, 경기도 GTX 링을 설치를 예. 해서 대심화를 통한 광역교통을 경기도 간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GTS 링, 그러니까 반지할 때 링이죠. 그렇죠. 네. RING. 네. 알겠습니다. P10. 네, 판교를 10개 만들겠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도지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지방선거입니다. 물론 김동연 지사가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요. 면면을 보면 5파전이라고도 하고 김동연 현 지사, 네. 추미애 의원 등등 어쩌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다들 쟁쟁하시죠. 전직 장관 출신 2분이 계시고, 또 현 도지사가 계시고, 그리고 전직 그 단체장을 하셨던 양기대 의원까지 계셔서 예. 저는 이제 사실 선배들과 경쟁을 하는 관계이긴 한데, 이 경쟁 관계 자체가 경기도 선거를 많은 국민들께 관심 가지게 할 수 있고, 예. 또 공약과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경기도가 펼쳐질지에 대한 그 비전 제시도 가능해서 저는 이 경선 자체를 나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흥행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니까. 많은 관심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민이시죠? 저는 오랜 기간 살았죠. 30년 넘게 경기도민으로 살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민심을 따로 청취를 안 하셔도 사시면서 다 들으셨을 텐데. 뭐 산다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나면서 민심 정치를 하죠. 예. 뭐 체육회도 만나고, 또 상인회도 만나고, 또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을 만나면서 예. 이제 노동자들의 삶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딱 3가지로 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감이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국민들에게는 체감으로 오진 않는다. 이 부분이 지방선거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큰 굵직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잘 이끌고 있더라도 네, 경기도민 속속들이 아직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다. 네, 네, 그렇군요. 96시간 민생 행보를 하셨어요? 설 연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또 여러 가지 반영하실 것 같습니다. 당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취모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 어제 네. 본격 출범했습니다. 사실 네네.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105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꽤 큰 모임인데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고요. 예. 제가 22대 총선에 들어와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예. 그때는 이제 주로 대통령께 걸려있던 그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 이후 이제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저희가 그간의 이재명이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저희가 240일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다 보니 특별위원회가 더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그 담당 변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논의하던 끝에 이제는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해서 법무부에도 내고 감찰 요구도 했고 고발도 했는데 의원들께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의원 모임으로 또 이거를 어쨌든 조금 더 국민들께 알리는 방법을 택해보자라고 해서 친서를 전체 170여 분께 돌린 거죠. 처음엔 한 2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이 취지를 알고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겠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예.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마무리할 때는 87분 그 뒤에 이제 더 들어오셔서 총 지금 105분인가요? 그렇게 예. 지금 모였습니다. 꽤 큰데 네. 이 공취모 관련해서 혹시 뭐 청와대 쪽에서 당연히 뭐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도 없겠지만 뭐 이렇게 이거 뭐 괜찮겠어? 뭐 아니면 뭐 괜찮네? 뭐 입장 들으신 거 있으세요? 네, 뭐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청와대 측과 전혀 소통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이거는 의원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서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 그런데 제가 미친 것 같지 않다. 미친 짓이라는 네. 말을 좀 돌려서 했습니다. 네네. 이런 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미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들이 그간 했던 일들을 보면 미친 짓이죠.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함께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의지에 미쳐 있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불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미친 게 맞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게 너무 당내 개파를 이루는 모습이 될까 뭐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당내 개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몇 면을 바라보시면 이걸 개파라고 바라본다면 당 170여 명의 의원 중에서 105명의 개파라고 하면 하나의 당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당론을 채택할 때도 물론 반대도 일부 있지만 예. 대다수가 찬성을 하면 당론에 담기는 것처럼 105분이 함께 참석을 해서 만든 모임을 개파라고 분류를 한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가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온라인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요게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이른바 강퇴, 네, 강제 네. 탈퇴 조치가 됐습니다. 뭐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 좀 뭐랄까요 친청, 친명, 뭐 엇박자 이것까지 연결돼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있고 또 당원들의 그 당원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일으킨 이제 뭐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원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이렇게 저희가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 또 수기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특히 지도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수기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도 역시 지켜가면서 당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또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이런 당원 간의 분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끼리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 지금 지방선거를 나선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당내 경선 일정을 바라봤을 때 4월 안에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실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의 통합을 이뤄내고 그리고 일치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데 같이 협조하면서 저희가 상호 간의 존중 아래 예. 지방선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제명인의 마을 이른바 이 사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네. 너무 친청 친명 이 갈등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네. 보세요? 아니면 이게 실제 있는 현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부당하다라기보다는 예. 여기에 대한 갈등을 그때그때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불거진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지도부 간에 서로 좀 당원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충분한 수기를 걸치는 그런 절차, 민주주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정청래 대표가 뭐 직간접적으로 의원들에게 뭔가 언지를 준 거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예.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김남국 전 의원도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라서 민주당이 뭔가 정청래 대표의 뭐 반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이런 요새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인사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당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임명 전에 소통을 좀 했었는데요. 예. 본인도 당에서 역할이 있으면 한다라는 입장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 또는 인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 이런 게 크게 치우쳐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인사란 결국엔 필요한 사람을 끌어쓰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한다라는 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박수현 민주당 속 대변인이 이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한다. 당이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논평을 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당청 간 소통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그간의 언론이나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적했던 중요한 대통령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청래 대표 이슈 때문에 묻힌다.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걸 좀 고쳐보려는 그런 인사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런 의도가 담긴 인사인지는 제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바람을 갖자면 김남국 대변인께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좀 더 원활한 당청 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 상대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연일 저희도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선고 다음 날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네. 절연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도 진작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와 거기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양형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좀 가끔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네,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비상계엄 상황을 같이 겪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항을 하던 그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하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런 데서 아직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이렇게 애워싸고 옹호하고 하는 모습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는지는 제가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성토가 쏟아질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네. 어제 오늘 네. 좀 흐지부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도 하고 있지만 예. 의 총장에서 비판과 토론을 하는 거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뭔가 접점을 찾아내거나 또는 이 토론을 통해서 뭔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은 예. 이 토론이 어쨌든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 방식을 봤을 때 저런 데 나가서 발언을 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한 많은 비판들을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는 발언을 주저하는 상황인가요? 그럼? 주저한다기보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예. 같아요. 그 말을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네. 뭐 의원들 배지에 뭐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의 내 자리에는 뭐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될 대로 돼봐라, 뭐 이런 심정일까요?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예. 이제 그래도 제1야당인데 그 안에서 오랜 정치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게 바라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멈추고 싶은데 멈출 방법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여기에 대해서 뭐 개선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지방선거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만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죠. 아, 네, 이거를 이제 드러내고 하는 의총에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좀 다선 중심 그리고 좀 영향력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마침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중진 의원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회동을 한다고도 하는데 네. 이건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네네. 6.3 지방 선거 전에 장동혁 지도부가 끝까지 못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낮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예. 후자의 경우에는 당내 분란이 굉장할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지방선거 몇 개월 앞두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테고 오히려 제동장치를 어떻게 걸 것이냐 또는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조율을 예. 하려고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는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지만 네, 이거를 끊어내거나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 체제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려오면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당이 혼란이 가중될 뿐이지 정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 오늘요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출하면서 낸 입장문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들여볼게요. 특검의 무리한 기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이것을 모두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통해서 봤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막고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거를 무리하는 기소라고 한다면은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 당시에 했던 검찰들의 기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정말 말이 되지 않고 지금 재판 과정 중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 숫자만 161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161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군을 통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라든지 이런 무력 행위를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증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워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기술자이기도 하고 이 법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1심 판단 그 무기징역이라는 그 선고가 정치적 배경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오히려 양형을 했던 이유를 보면은 예. 그게 오히려 더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은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양형을 설명할 때 보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거나 군경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거나 이게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특검에서는 23년 10월 6일인가를 특정해서 노상원의 수첩을 기반으로 해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해왔었던 거고 법원은 이번에 이거를 24년 12월 초, 즉 우발적이거나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런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1심 재판이 훨씬 정치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지금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더 낮은 형을 택한 게 오히려 정치적 주장 배경이 있을 것이다. 저는 거기서 이 사안들을 내란으로 판단해 주지 않고 예. 그리고 무기징역을 주긴 했지만 사실상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배제시켰고 예. 그 과정 중에 군과 경이 스스로 자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 부분이나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조차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네. 시민들이 저항해서 빨리 끝난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양형 이후에 참작했던 것은 오히려 네.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준호 의원님의 옆 지역구죠, 그 킨텍스가. 네네. 그 거기서 일어난 일을 좀 짚어볼게요. 아, 네. 전한길 씨가 3.1절 콘서트를 연다고 했는데 그게 네.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포스터도 온라인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뭐 전직 아나운서, 네. 뮤지션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구나. 네네. 그런데 이 유명 연예인들이 보여주세요 포스터요. 나 이거 몰랐다 이런 줄. 네. 다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 중에 이제 제 회사 선배 이름도 나와 있는데 예. 본인이 직접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당황한 듯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이제 그 행사가 준비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좀 무슨 생각이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공연에 가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 수도 굉장히 적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예. 네. 표 판매가 뭐 신통치 않았다고 네.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관 취소가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네.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킨텍스 측에 공식적으로 네. 대관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킨텍스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걸 글쎄요 지방선거와 좀 연관을 시켜보면 네. 김동연 지사가 이런 사태에서 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한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시스템상으로 온 국민이 바라봤던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을 그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봤고 그 가운데 전한길 씨가 했던 행동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 이거를 킨텍스 측이 전혀 모르고 이 행사를 허락한 것 자체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 이거를 미리 좀 단절을 했었어야 했는데 공직기강을 좀 원칙적으로 좀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뒤늦게나마 좀 수습한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셔서 또 저희가 모신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권칠승, 추미애 양기대, 김동연 현 지사까지 가장 강력한 나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보세요? 다들 그 강력한 라이벌이죠. 다만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는 그 1, 2, 3위가 좀 약간 굳어져 있는 형태이고 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제 1, 2, 3위 변동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일 지금 지지율이 1위가 나온다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는 현역 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 지사. 네. 예, 그러면 그 현역 지사에 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 답변으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그 지역의 특성상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1,4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예. 지역의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간의 도지사들은 사실 40, 50대들이 당선되어 왔던 이유가 그런 데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과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산업 교체 시대, 예. 이제 시대 교체 시대.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삶을 좀 탄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기본 사회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민선 7기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 시절에 이 내용들을 좀 더 잘 가다듬고 강화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후보들께도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